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뭘 하든 이 사람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시작은 스타링크로 가겠습니다. 스타링크가 이제 저궤도 통신 위성이죠. 우리나라 이제 2통 3사 중에 2개 기업인 SK텔레콤 자회사고요. KT 자회사입니다. KT SAT가 이거 2개 다 이제 위성 통신 사업을 기존에도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 얘네랑 계약을 해서 한국에 드디어 4분기 출시를 하겠다. 여기 이제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이제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올해 4분기에 사우스 코리아 서비스 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페이스X가 당연히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솔라시티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보링컴퍼니, 스페이스X, 뉴럴링크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경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라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TMI를 한번 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니 너는 기업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한 몸으로 가능하냐? 원래 한 몸만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자동차에서도 경영해, 보링컴퍼니도 해, 뉴럴링크 바이오 같은 회사도 해, 스페이스X도 해. 너 어떻게 몸이 나만 아냐? 라고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가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워크하드. 네, 그냥 계속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주 7일 일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는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쓴대요. 5분, 10분, 막 30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자기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쪼개서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여기서 일하고 스페이스X 가고, 금요일은 테슬라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아니 너는 도대체 그렇게 바쁘고 회사 일도 많이 하고 경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는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맨날 바뀌고 자식들이 그렇게 많냐? 너 어디서 시간이 나오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제 특이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여자친구 이성을 만나는데 일주일에 딱 10시간만 쓴대요. 자기 룰이에요. 이 사람이 시간을 잘라 쓴다 그랬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일주일에 딱 10시간만 쓴답니다. 이성을 만나는데, 이성이랑 데이트하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일주일에 10시간만 쓴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왜 10시간이냐고. 왜 하필 10시간이냐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시간 정도면 상대방인 이성도 별로 기분 안 나쁘고 나도 시간을 그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 그래서 찾은 합의점이 10시간이다.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딱 10시간만 만난대요, 이성을.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두 명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 일주일에 10시간으로 참 멋있고요. 대단하고요. 여튼 그 스페이스X가 지난 3월에 한국 법인 스타링크 코리아를 이미 세웠어요. 한국 서비스 하겠다고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지난 5월에 정부의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동통신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번 달이죠. 얘네 텔링크랑 SK, KT랑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 4분기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궤도 위성통신, 여기 스타링크를 딱 보면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링크를 여기 써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실시간으로 스타링크 위성이 이게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그럼 한국 지도에 딱 찾아가가지고 한국 앞에 지나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나가거든요. 이런 점 하나를 누르면 뭐까지 나오냐, 이게 언제 발사됐고 코드 번호가 뭐고 고도가 어느 정도 되고 몇 월 며칠 날 발사됐고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 상공에 뭐 지나가고 있네, 얘는 지금 언제 발사된 거구나, 이것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게 다 저궤도 위성이라는 겁니다. 저궤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궤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가까이서 도는 거 저궤도, 지구보다 좀 멀게 도는 거 중궤도, 지구보다 더 멀리서 도는 거 정지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저궤도예요. 그러니까 지구랑 거리가 멀지 않아요. 왜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면이랑 가까워야 통신이 이제 빛의 속도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봤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저궤도로 도는 거랑 중궤도로 도는 게 있으면 상식적으로 통신을 하려면 통신사업이 이렇게 지연 시간이 짧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렉이 안 걸려야 됩니다. 렉이 안 걸리려면 지상이랑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리고 멀면 실제로 지연 시간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길어서 중궤도 위성으로는 사실 통신 사업을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컨슈머향으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은 답답함을 느낄 정도까지는 된대요. 실제로 지연 시간이 좀 있답니다. 이게 중궤도로 가면. 근데 저궤도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지금 스타링크 현재까지 발사된 게 5,000개가 넘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 개수 하나씩 세면 5,000개가 넘는 거예요.
미쳤죠 완전히. 그럼 5,000개를 쏘려면 야 로켓을 5,000번을 쐈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로켓 한 번 발사할 때 막 40개 50개씩 그냥 쏴요. 지난주에도 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쏘거든요. 지난주에도 쐈고 이번 주에도 쏠 예정입니다. 계속 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쏴서 올리는 거고 지금까지 5,000개 정도 올라갔고요. 로켓 한 번 쏠 때 그 로켓이 인공위성 이 점들을 수십 개를 궤도에 뿌려요. 그 다음 다시 내려와요. 이게 진짜 미친 기술입니다. 재활용을 한다는 거. 이게 원래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건데 2013년에 일론 머스크가 그냥 야 저기 우주에다 로켓 쏘는데 돈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왜 많이 들어? 하고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로켓 보면 로켓을 쏴서 올릴 때 로켓을 딱 쏴서 어차피 이걸 올리는 거란 말이죠. 얘네 다 추진체예요. 이거 다 버리잖아요. 얘만 이제 우주에 올리면 되는 거고 올라가다가 이제 막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하면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죠? 버리잖아요. 이거를 다 버리니까 비싼 거 아니냐? 이걸 재활용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재활용을 시도했고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나사 연구진들이 야 네가 무슨 뭐 우주공학 박사야? 네가 뭐가 된다고? 그거 안 돼라고 모든 연구원들이 나사 이제 천재 연구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저거 절대 안 된다고. 저게 됐으면 우리가 하고 있었겠지 안 하고 있겠냐. 저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위성 발사하는 비용이 스타링크 저 스페이스X가 쏘면 기존 발사 비용이 20분의 1이래요. 예전에 100억 들었으면 지금 5억이면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올려놓고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 20개를 실어요. 또 쏴요. 그 다음 내려와요. 지금 막 20번 30번씩 재활용을 성공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비용 절감의 신이다. 여튼 지금 서비스 국가 50개국 넘고요. 지금 스타링크 유료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요금을 보면은 한 달에 110달러예요. 한화 기준으로 지금 환율로 보면 14만 원 정도 하고요. 인터넷 속도가 50메가바이트에서 한 100메가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빠른 건가 느린 건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유무선 통신망,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유무선 통신망 평균 속도가 몇 메가 정도 나오냐면 200에서 250메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 느린 거 맞는데 중요한 건 위성 속도 친구는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 지상망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또 엄청 빠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위성 인터넷이 한 반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느린 거는 맞다. 그리고 2024년 내년까지 6,000개 이상을 쏜다고 하고요. 최종 4만 개를 쏜다고 합니다. 4만 개. 지금 이게 5,000개 올라가는데 점점점 이렇게 이게 바글바글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5,000개인데 여기에 곱하기 8배를 더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몇만 개가 쏴진 다음에 이 사진을 다시 이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면 아마 지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점들이 다 뒤덮어가지고 실제로 무슨 얘기가 있냐? 뭐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이제 과학자분들이 있잖아요. 우주 과학을 하시는 분들. 근데 우주 관측하는 게 몇 년이 지나면 불가능해진답니다. 우주 관측하는 게 왜냐? 위성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제대로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우주 관측하는 그런 데에서 적에도 위성 못 쏘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시위를 많이 한대요. 왠지 이제 몇 년 지나면 진짜 못 본답니다. 별을. 저게 별인지 뭔지 헷갈리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쏘아서 올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달 요금이 110달러면 좀 비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속도도 더 빠르고 가격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하면 B2C를 하는 게 아니라 B2B를 하겠다고 해요. B2C는 뭐 저 같은 사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런 인터넷 서비스 SK텔레콤, KT처럼 하겠다는 게 아니고 B2B. 예를 들면 뭐냐? 항공기. 뭐 비행기 타고 이제 여객기가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니면 지상에 지금 깔려있는 기지국 인프라 통신이 안 잡히잖아요. 고도가 높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고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도 위성통신으로는 더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거 기내에서 쓰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거 할 때는 지상통신 못 쓰거든요. B2B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가입하고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야 돼요. 접시 안테나. 이게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안테나가 지금 나온 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수신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핸드폰 그냥 들고 다니면 터지는 게 아니고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신기 접시 가격이랑 라우터 가격이 599달러입니다. 지금 한 7, 80만 원 정도?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되니까 일회성으로 내는 거기는 한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B2C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이제 정지궤도를 보게 되면 여기 LEO가 저궤도입니다. 스타링크가 LEO예요. 그래서 저궤도 지구랑 좀 가깝게 돌고 실제로 스타링크 고도가
500에서 600km 정도 돼요. 500에서 600. 그리고 원웹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한 1000km 안팎 정도 됩니다. 저궤도 위성인 거고요. 그리고 MEO가 중궤도, 그리고 GEO가 정지궤도입니다. 정지궤도가 이제 왜 정지궤도라고 하냐면 지구가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GEO 정지궤도 위성이 돌 거 아니에요. 정지궤도라고 나와 있죠. 고도가 36,000km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데 떠 있는데 이게 왜 정지궤도라고 하냐? 지구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어디서 봐도 별처럼 같은 자리에 계속 떠 있는 겁니다.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움직이냐? 지구는 자전이랑 공전을 같이 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거랑 정지궤도가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제자리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 앞면만 볼 수 있잖아요. 뒷면을 못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딱 맞춰서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계속 보여요. 근데 걔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걔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같은 데만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궤도인 거고요. 정지궤도 쏘는 주요 기관은 나사 같은 기관입니다. 저궤도는 원웹, 스페이스X 이런 애들이 쏘는 건데 결국에 위성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짧기 때문에 여기 지구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서 지연 시간이 감소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위성 통신을 쓰려면 이쪽이나 이쪽보다는 이쪽이 당연히 점유율도 높고 앞으로 크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궤도 위성 통신 3대 사업자는 글로벌 3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세 번째는 영구판 원앱입니다. 영구판 스타링크인 원앱. 그럼 이건 얘기했으니까 카이퍼를 보게 되면 카이퍼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엄청 밀고 있거든요. 스타링크 이제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역시나 아직 쏘지는 않았어요. 3,000개 이상 쏴가지고 뭐 스타링크처럼 서비스하겠다는 거고요. 원앱은 이미 쐈어요. 648개 쐈고요. 37개국 이미 사용 서비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앱이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 대한민국 기업인 한화시스템과 협업해서 국내 서비스 이거 4분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로 좀 밀렸대요. 그래서 조만간 스타링크처럼 원앱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원앱의 파트너사가 뜬금없이 한화시스템이더라. 그럼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시스템이 원앱에다가 3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9%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들고 있지? 이거 궁금하죠? 근데 한화그룹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그룹이 얼마 전에 그 스타링크가 기간통신사업자야. 우리도 SK텔레콤 좀 통신사업 하겠다고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신기한 게 하나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럼 하나그룹이 무슨 통신이, 얘네 그룹 중에 통신 없잖아요. SK그룹은 SK텔레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하나그룹에서 이동통신 사업은 없는데 내가 신청을 해놨죠. 왜 그럴까요? 원앱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화가 원앱이랑 하면서 이 시너지가 도대체 뭐가 나오냐? 있죠. 하나그룹이 엄청나게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UAM입니다. 하나그룹이 원래 방산기업이잖아요. 근데 UAM, 드론 택시,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람들 태워가지고 이게 막 날라준 에어택시 같은 거 있죠. 막 조만한 헬리콥터 같은 거. 그거를 엄청 밀어요, 하나그룹이.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저궤도 위성통신은 어디 B2B라고 했잖아요. 일반 소비자용보다는 B2B라고. B2B가 한화인 거고요. 한화가 하는 UAM 사업에다가 원앱에 위성 통신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그룹이 기간통신사업도 신청이 돼 있고 하나 시스템이 지분도 들고 있는데 원앱도 한국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하더라 라는 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성통신 왜 필요하냐? 인터넷 잘 되는데. 이 표가 되게 쇼킹한 표인데 이게 재작년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입니다. 80억 명. 근데 80억 명 중에 인터넷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데 3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30억 명은 인터넷을 지금도 못 써요. 우리나라야 뭐 그냥 전부 다 쓰니까 딴 나라도 그렇겠지 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0, 40%는 아직도 인터넷 어세스가 안 됩니다. 왜냐? 일단 못 살고요. 통신 인프라 안 깔려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이런 거 깔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다가 통신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회사가 있겠냐? 없죠. 왜냐? 깔아봤자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밥도 굶는데 무슨 통신비를 내겠어요? 그런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그리고 깔아놓으면은 돈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도 안 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궤도 위성 통신을 깔아놓고 돌리면 아프리카든 무슨 남극이든 북극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음영 지역, 인터넷이 인프라가 안 깔려있는 지역을 없앨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저궤도 통신, 위성 통신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음영 지역 없애자. 그리고 여기 이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이다.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에 이제 전쟁이 났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공격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통신을 블랙아웃을 시킵니다. 전력이랑 통신망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놓고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복싱을 하는데 상대방 눈 가려놓고 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일단 전파 교란부터 해가지고 통신 장비 먹통, 전력 장비 먹통해서 일단 다 정전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북한이랑 전쟁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북한 바로 정전되고요. 그리고 모든 통신 장비 다 먹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상에 깔려있는 기지국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그 통신 네트워크 있거든요. 그거를 다 때려 부시면 돼요. 그게 위치가 군사 기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전화국이 모이는 그 중앙 통제센터가 있거든요. KT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SK텔레콤 건데 그게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군인들이 경비해요. 거기는 폭격 맞아도 버틸 수 있게 콘크리트 두께가 막 5m네 만에 막 이렇다고 합니다. 전쟁 나면 북한이 제일 먼저 때릴 때라서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위치도 군사 기밀.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이적 단체, 간첩 단체 같은 데서 우리나라 국가 기밀, 전쟁 나면 일본 타겟이니까 그런 통신 인프라가, 그런데 위치를 알아내려다가 막 잡히고 그래요. 그게 가장 엄청 중요한 군사 기밀입니다. 여튼 이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전쟁 났을 때 러시아가 처음으로 타격을 한 게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통신탑, 통신센터, 관제센터, 제어센터 이런 거 미사일로 다 때려서 다 날라갔어요. 우크라이나 통신 그냥 바로 먹통됐죠. 실제로 그렇게 두드려 맞았고, 맞자마자 어떻게 했냐? 우크라이나에 있는 장관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났는데 저 스타링크 좀 줄 수 있냐? 어차피 우크라이나 상공에도 지금 스타링크 지나가지 않냐. 우리나라한테 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라우터랑 위성 접시 있잖아요. 위성 안테나. 그 접시 안테나 좀 주면 안 되냐. 우리도 이제 서비스를 좀 해줘라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답장을 했어요. 알겠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이걸 엄청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인터넷이 잘 돼요. 실제로 처음에 전쟁 났을 때는 통신 인프라가 다 날아가가지고 전화 인터넷 다 멍통이었는데 스타링크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푸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눈을 감겨놓고 때려야 되는데 내가 기껏 안대 씌워놨더니 스타링크로 안대 풀어줘 버린 거 아니야. 인터넷 다 이제 터지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푸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너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도와주고 그러면 니네 우주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 내가 날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국방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꾸 도와주지 말라고. 우리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스타링크 통신위성 때려 부실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이럴 때, 전쟁 같은 특수 상황일 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유튜브라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한 트위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올라오는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이나 선박 항공기 UAM 드론 하나가 하는 하나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대문짝만하게 이 사진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원앱 저궤도 위성통신 갖다 붙이겠다는 거죠. 그게 한화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얘기를 조금 이제 더 깊게 가보자면, 일론 머스크 최종 목표는 맨날 얘기하죠. 화성 이주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테슬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결국에 다 화성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무슨 인터뷰했냐. 달 기지 건설하고 화상 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 미쳤죠 완전히. 근데 저거를 현실화하려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 공식 홈페이지 가면 이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화성이에요. 시뮬레이션 사진이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착륙장이에요. 착륙장. 로켓이 착륙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보낸 게. 여기에 착륙을 하고, 착륙장, 지금 우리나라 지구로 치면 이제 공항인 거죠. 공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 학교, 집도 짓고요. 무슨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착륙장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스페이스X의 구상입니다. 2050년까지 화성에다가 100만 명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100만 명. 그거의 일환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난 4월에 있었던 겁니다. 4월에 있었던 스타링크의 스타12 발사가 있었어요. 스타10 이거 이제 테스트 발사였는데, 스타10이 뭐냐면
사람을 100명, 1000명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대량으로 막 지금 달 착륙하고 뭐 우주 비행사들 해봤자 막 5명, 10명 타잖아요. 그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몇백 명씩 그냥 태우는 거를 만들겠다. 오늘 5명, 10명 태워가지고 화성 이주 언제 하냐. 그래서 수백 명을 태우겠다고 엄청 대형 스타쉽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스타쉽이 왜 만들어졌냐? 화성 이주할 때 화성에다 사람 태워서 나가는 고속버스 같은 거예요. 그 스타쉽 이제 실험이 있었고요. 지난 4월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타쉽 플라이트 테스트 비행 테스트라고 돼 있고요. 잘 보면 그리고 T-28분 그러니까 발사 28분 전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가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가 시작됐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발사 3분 정도 만에 잔해가 나오죠. 갑자기 그러더니 폭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발사해서 쏠 때 결함이 발견이 돼가지고 자세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폭파시킨 거예요. 이게 날라가다 터진 게 아니고요. 지들이 터트린 겁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이게 자세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상한 데 엄한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냥 터트려요. 원격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근데 이거 보고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터지는 게 막 폭죽놀이처럼 안 좋게 말하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실패한 거니까 실패한 걸 보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그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도전을 대단했다고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멋있는 도전이었다고. 참고로 스타쉽 좀 있으면 또 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설립된 지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사 같은 기관보다 사실상 기술력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식이 이거를 따라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로켓 쏘고 재활용하는 것도 이제 추진체 재활용하는 거 나사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머스크가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나사 기술을 이렇게 많이 따라온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뭐냐? 그냥 도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식상하잖아요. 어떤 개념의 도전이냐면 스페이스X가 하는 연구랑 나사가 하는 연구는 달라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나사는 국가기관이잖아.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주죠. 예를 들어가지고 야 달 가는 착륙선 하나 뭐 만들어봐 1,000억 줄 테니까 하고 나사가 1,000억을 받아요. 그러면 나사에 있는 연구진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연구를 하냐면 이거 한번 쏘다가 날아가면 1,000억 깨먹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쏴서 발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왜냐면 우주에 쏘는 거는 작은 결함만 있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결함 없는지 테스트하고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완벽해 발사.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사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스페이스X는 어떤 식으로 쏘냐?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일단 쏴봐. 하고 쏴요. 터지죠? 그럼 왜 터졌는지 이유를 찾아요. 야, 저것 때문에 터졌더라. 야, 그거 고쳐. 다 고쳤지? 또 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번엔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오케이, 고쳐. 또 쏴. 또 터졌냐? 계속 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개발하는 기술 개발 속도가 미친 듯이 빠릅니다. 그냥 일단 쏴요. 쏜 다음에 문제 생기면 야 저것 때문인가 보다. 야 일단 고쳐봐.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해가지고 엄청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고 엄청 긴 시간이 걸려서 쏘는 나사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이 있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보급도 해줘야 되고 사람이 상주하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에 왔다 갔다 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실어다 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보급을 해주는 거 음식물 이런 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거 갖다 주는 수송 임무를 스페이스X한테 줬어요. 나사가 이제 ISS 국제 우주 정거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스페이스X가 합니다. 나사한테 외주를 받았어요. 이게 나사보다 스페이스X가 하는 게 더 싸고 잘하기 때문에 저거까지 던져준 겁니다. 미쳤죠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좀 실패를 하긴 했는데 잘 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이 연계 시너지가 어이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목이 터져 얘기한 게 이제 스페이스X고요. 보링 컴퍼니 있고 뉴럴링크 여러 가지. 보링 컴퍼니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지하 터널 뚫는 회사예요. 지하 터널. 이거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하 터널 뚫는 회사고요. 뉴럴링크는 뭐냐? 이거 사람의 뇌에다가 반도체 칩 심어가지고 생각만으로 뭔가 작동되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 머리에다 뉴럴링크에 칩을 심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그냥 주문이 돼요.
내 뇌에 있는 칩과 연계되어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집 배들 주문을 시켜줍니다. 결제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뉴럴링크입니다. 거기다 반도체 칩이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칩의 성능에 따라 내 뇌 성능도 올라가는 거예요. 미쳤죠 완전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숭이 실험을 엄청나게 이미 많이 했고요. 사람 대상 실험도 이제 곧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 머릿속에다가 이게 칩 심는다는 게 이게 또 정상적인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말이 많은 상태긴 합니다. 근데 영장류 실험은 많이 했어요. 원숭이 실험은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동물보호단체는 뒤집어졌었고요. 너무 많이 죽인다고 원숭이들. 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테슬라 잘 알고 있죠. 트위터 개인 돈으로 샀죠. 참고로 트위터 지 개인 돈으로 산 겁니다. 회사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M&A를 막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돈이에요. 그게 무슨 트위터로 취미생활 하냐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기 다 연결돼 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뉴럴링크는 반도체에 칩을 심는 거, 뇌에다 칩 심는 거라고 했죠. 칩 심는 기술을 스타링크에다가 붙이겠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보이죠? 뇌에 칩을 씹어놓고 와이파이 모양 있죠. 이게 뭐냐, 내 뇌에다가 칩을 심으면 얘 칩도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신, 야 어차피 우리 스페이스X 스타링크 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연결을 이걸로 엮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링 컴퍼니에서 하이퍼루프, 이게 지하 터널을 뚫고 지하 터널을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교통체증 차 막히고 그럼 오래 걸리니까 지하에서 그냥 쏴버린다는 거예요. 총알 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하이퍼루프가. 근데 하이퍼루프를 스타링크에 또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붙이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을 가는 거예요. 화성을 가면 화성에서는 태양광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솔라시티 패널을 갖다가 붙이겠다. 그리고 이 화성에서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친환경이어야겠죠.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를 화성에다가 깔겠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연결을 또 엮어야 되니까 다 갖다 붙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시너지를 엮어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막. 테슬라의 FSD, 이걸 자율주행 시스템을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요. 이 기술을 하이퍼루프랑 엮는 거예요. 하이퍼루프가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총알처럼 쏘는 개념이라 그랬는데, 터널에다가 그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스케이트보드 달듯이 단 다음에 이게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서 목적지까지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하게 하이퍼루프랑 엮겠다. 근데 이 통신을 스타링크로 하겠다. 왜냐? 이 차들도 통신이 필요하거든요. 도조 시스템, 여기 도조가 나와 있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 슈퍼컴퓨터는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테슬라의 주행 정보 시스템을 자기가 받아서 학습한 다음 알려줘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이 계속 개선되는 거예요. 주행 데이터가 다른 차가 나도 쌓아주지만 다른 테슬라가 지나다니면서 내 출퇴근길 지나다니는 테슬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주행 정보를 또 쏴주고 여기서 학습된 게 내 테슬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또 엮겠다. 근데 이거 통신을 또 뭐로 한다? 스타링크랑 또 엮으면 된다는 거죠. 도조 시스템에 하는 거를. 근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 로봇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성능이 엄청 좋아졌는데 테슬라 공장 라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테슬라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93,000불이래요. 한 1억 2천 정도 된다는데 인건비도 비용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비용 축소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야 공장에 근데 사람이 뭐하러 필요하지? 야 그냥 사람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자동화가 가능한 건 다 산업용기 로봇을 바꾸고 굳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야 그것도 필요 없지 않아? 인간형 로봇으로 하면 되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 해가지고 테슬라 공장을 전부 자동화를 해버리겠다. 인건비를 0으로 만들겠다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트위터 사용자들이 몇 억 명이죠. 그럼 그 사람이 올리는 글들이나 나이나 패턴을 보면, 아 트위터를 하는 한균수라는 뭐 몇 살짜리 애는 서울에 사는데 얘는 뭐 음식을 뭘 좋아하고 차는 뭐를 타고 뭐 하는 애구나. 그리고 얘가 글 올리는 거 보니까 주식 얘기만 하더라. 그럼 얘는 뭘 좋아하고 뭐라고, 그거 다 이게 데이터에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트위터에다가 노조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한테 제 정보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통계가 수만, 뭐 수천만, 뭐 수억 개가 쌓이겠죠. 그럼 그 통계에 쌓인 걸 갖다가, 아 이런 뭐 30대 뭐 몇 살에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이런 남자애는 뭘 좋아하니까 뭐 얘 패턴 같은 걸 학습시켜가지고 이거를 얘 주행 패턴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거를 여기다가 엮는다는 거.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인간형 로봇이니까 인간이랑 최대한 비슷해지면 좋겠죠. 인간의 트위터 데이터베이스를 휴머노이드 로봇에다 꽂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시너지를 다 보고 한다는 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회사지만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 보링 컴퍼니 얘기를 좀 더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이게 2016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16년 12월 17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남겨요. 그냥 자기 얘기한 거예요. 이상 얘기를. 차가 너무 막힌다. 교통체증이 날 미치게 한다. 내가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 이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차가 막히면 이거 약속 시간 늦었는데 이거 전화해가지고 늦는다고 말을 해야 되나, 다음엔 일찍 나와야지, 뭐 우회 길은 없나, 이 길로 가면 더 막힐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자꾸 찾는데 일론 머스크는 차가 막히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교통체증을 내가 해결한다. 해결할 방법은 뭐 갑자기 도로를 여러 개 뚫고 이런 거는 너무 트레디셔널하니까 얘기한 게, 지하에다가 그냥 터널 여러 개 뚫어가지고 저기다 루프를 만들어야겠다. 하이퍼 터널 만든다 내가 해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짜증난다고 터널 굴착기 만들고 굴착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윗을 올린 바로 다음날은 뭐냐, 바로 직후에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가 진짜 설립됐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회사를. 이 얘기하고 진짜 회사 만들었습니다. 자기 교통체증 때문에 열받는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열받아서.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보면은, 터널을 이제 뚫는 건데 이런 식입니다. 보링 컴퍼니가 지금 여기 지난달에 나온 기사죠. 라스베가스에 실제로 터널을 지금 이제 뚫어요. 100km짜리. 근데 이게 뭐냐? 일단 하이퍼루프랑 얘가 얘기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2013년에 하이퍼루프라는 개념을 처음 자기가 고안했어요. 자기가 고안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터널 같은 걸 만들어. 지금도 터널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머스크가 얘기한 터널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터널 얘기하냐? 터널에 캡슐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알약처럼. 그럼 캡슐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요. 이렇게 탄 다음에 이거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이거를 총알 쏘듯이 쏴버리는 거예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시속 몇 킬로까지 가능하다고 하냐면 시속 1200km까지 가능하답니다. 1200km면 우리 그 타고 다니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보다 빠른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제로백 있죠. 제로백 0에서 100km까지 막 몇 초가 걸리네. 슈퍼카들이 한 3초대 되거든요. 슈퍼카들이 제로 상태에서 풀악셀 밟으면 100km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제로부터 190km 도달하는데 1.1초 걸렸습니다. 미친 속도죠. 미친 속도. 이론상으로 시속 1200km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상용화하려고 하는 목표 시속이 200에서 300이에요. 하이퍼루프 쏘겠다고. 이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사람이 여기 캡슐에 타는 방식인 거고, 여기에 나온 거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터널을 뚫어놓고 여기 밑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를 밑에 깔아요. 여기 밑에 보면 바퀴를 뭐가 잡고 있죠. 그 다음 거기 위에 테슬라 차를 올려요. 그러면 이 트레이 같은 이 스케이트보드가 이게 쏘는 겁니다. 이게 쏴서 테슬라를 쭉 쏴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쏘는 방식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시속 200km 이상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거를 뚫겠다고 승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실제로 터널을 뚫는 걸로 여기 그 주정부였나 시정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저게 뚫려요 이제 좀 있으면. 그건 그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하나하나 시너지가 정말 어이가 없는 시너지까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엄청 이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